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최근 월가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 AI가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보고서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또 이 영향 때문에 미국 증권 시장이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 김외현 비인 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더 미남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자,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의 핵심 메시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 얘기고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AI가 발전하는 것이 비관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AI는 완벽해질 거다. AI는 점점 발전할 것이고 AI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AI는 점점 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완벽해질 것인데 결국 인간은 소득이 사라지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 이거 이제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니까요. 실업률이요. 네, 예. 미국에서 나온 실업률이 2028년 6월에 쓰여진 보고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인 거죠. 지금부터 2년 반 뒤의 시점에 지난 2년을 돌이켜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 보고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됐을 때 실업률이 미국이 10.2%가 되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10.2%.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미국 실업률이 한 15%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4, 5%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한 2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들은 할 일이 없어지고 따라서 소득도 없어지고 이런 좀 비관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보고서 보면은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유령 GDP. 네. 그러니까 GDP는 올라가는데 인간의 삶은 더 나빠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던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 유령 GDP라는 용어는 이제 여기서 만든 건데 국민 총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 총생산으로 잡히긴 합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로는 잡히지 않는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경제 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맨하탄에 있는 어떤 그 화이트 칼라 직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보고서에 나온 대로 하자면은 맨하탄에 한 10,000명 정도가 하는 일을 어디 저 좀 편벽한 지방, 미국의 어느 지방에 있는 그 GPU 산업단지 클러스터에서 그냥 뚝딱 하고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화이트 칼라 10,000명, 뉴욕에 사는 화이트 칼라 10,000명은 연봉을 받을 텐데 집세를 낼 것이고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할 것이고 옷도 사 입고 차도 사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돈이 그 경제를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는 그 편벽한 지방에 있는 GPU 산업단지에 있는 이 GPU들은 밥을 사 먹지 않죠. 집을 사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자녀 학원비 같은 건 내지 않을 것이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숫자만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전과 동일한 규모가 됐는데 동네 식당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게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령 GDP라는 개념인데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70%가 개인 소비입니다. 네. 개인 소비. 개인 소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뭐 정부 지출이 한 7%, 민간 투자가 또 한 그 정도 차지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개인 있는데. 소비가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개인 소비는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하는 걸 텐데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특히나 전체 소비 50% 이상은 상위 소득자들이 상위 소득 10%층이 차지를 한다고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화이트 칼라층이겠죠. 예, 뉴욕에 예. 살던 네, 네, 한 네. 10,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사라지고 이 사람들의 소비가 사라지는 경제 예. 규모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유령 GDP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그 AI가 발달하니까 우리가 뭐 구글이나 많은 회사들이 대량 해고를 하잖아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주식 시장도 막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1,000조 원을 나한테 줘. 응? 1,000조 원을 이제 받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서 일반 사람들은 소득을 어디서 받아오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충분한 기본 소득을 받게 한다는데 본인 소득을 나눠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한테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네. 이걸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떻게 시스템으로 해결하죠?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도 이제 그 AI가 그 여러 일자리를 뺏어 갔을 때 네.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소득으로 정부가 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전환경제법입니다. 전환경제법. 법을 만들자. 트랜잭션 이코노미 액트라는 건데 이제 실업수당을 약간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은 AI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준다, 보조금을 예. 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재원은 두 가지로 마련이 됩니다. 정부가 적자 지출을 해서 빚을 내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이거는 네. 뭐 그 코로나 때 적자 재정을 통해서 재난 지원금 지급한 것과 같은 방식이겠죠. 두 번째는 AI 컴퓨트 세 그러니까 AI의 연산량의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연산량의 세금을 매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AI를 써서 직원 10명분의 일을 처리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 그 10명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은 로봇에 대해서 로봇에 매기자는 뭐 그런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논의들이 있었는데 AI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AI 번영 공유법이라는 새로운 또 법의 개념인데 이건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AI가 AI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떤 그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네. 이 수익은 모든 국민들이 나눠 갖도록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네. 정부가 AI 인프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그 AI 모델에 대해서 AI 모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청구권을 설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요. 이건 이제 국부 펀드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의 연구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지금 네. 있죠. 석유 수익의 일부를 펀드에 넣고 노르웨이도 이걸 있고. 그렇죠. 네. 노르웨이도 그렇죠. 이게 2024년에 찾아보니까 1인당 한 $1,700 정도 지급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걸 이제 AI 버전으로 전국 규모로 하는 게 이 AI 번영 공유법이라는 개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후자, 그러니까 AI 번영 공유법이 기본소득에 좀 가깝죠. 다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뭐 정부가 빚을 낼 거냐, 아니면은 세금을 올릴 거냐 하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부 자체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거니까 좀 한 발짝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전제는 부를 만들어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하탄에 있는 10,000명의 화이트 칼라가 하던 일을 AI가 그냥 다 대체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 부는 거기서 창출이 된 거죠.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될 필요가 있고 네, 또 그 부를 일반 국민들의 삶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시스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는 굉장한 혁신을 피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현대자동차 그 아틀라스 분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거대한 수혜를 막을 수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AI와 로봇으로 오는 이 혁신을 피할 수는 없고 여기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할 거고 그 결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이게 결국은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거의 기술 혁명 같은 경우에 이 저숙련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그렇죠. 뭐 산업혁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저 진행자님이나 저나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은행이 창구와 더불어서 ATM 기기를 들이던 시기가 있었죠. 있었죠. 그러면은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직원을 적게 뽑죠.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점 운영비를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지점은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 고용도 20년 동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예. ATM을 들여오고 난 다음에 다들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봤지만 생산성은 높아졌고 오히려 지점이 더 늘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넷 그것도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렇죠. 과거인데 인터넷 시대의 여행사 같은 산업은 그러니까 뭔가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은 죽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또 여행사를 비교하는 형태로 사이트가 발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과 지금 수많은 산업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죠. 또 에어비앤비가 생기면서 또 그렇죠. 또 새로운 또 많은 또 산업이 생기게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AI로의 전환도 어떤 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은 꿈깨라는 겁니다. 아하. 그 기회를 만들고 관리하는 능력도 AI가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잔인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 자동차가 들어서게 되면 마부는 뭐 먹고 사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동차가 등장하고 자동차를 많이 만드니까 훨씬 더 자동차를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도 늘어나고 중산층이 늘어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부 없어질 걱정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고서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실리콘밸리의 어떤 시니어급 되는 직원이 연봉 한 수십만 달러를 받던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반 뒤의 시점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실직을 하게 됩니다. 실직을 하고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에 있다가 결국 구직을 하는데 우버 기사가 됩니다. 네. 연봉은 한 5만 달러가 좀 안 되는 선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이 여태까지 미국은 대부분 렌트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도 문제가 이제 심각할 거고 이제 자기 집도 쪼그라들고 그렇게 됐겠지만 원래 우버 기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 단가를 더 낮추거나 아하. 하는 방식으로 이 하방 압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노동시장 전체가 하방 압축되면서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 되고 더 힘든 것은 그 우버 기사들마저도 자율주행 때문에 일자리가 대체되는 그런 점점 더 AI와 기술이 하방 압력을 하고 하방 압력도 점점 더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이 해서 결국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보고서 사실 유심히 보시면 논리정연하거든요. 이 보고서 근데 누가 쓴 거예요? 그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뉴욕에 있는 회사에서 썼는데요. 어떤 회사예요? 도대체? 2023년에 만든 아주 신생 리서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창업한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네. 창업한 사람이 원래는 구급 대원이었어요. 구급 대원. 네. 예. UCLA에서 생물학 전공을 하고 나서 응급의학을 전공했던 응급의학을 전공하면서 구급 대원 활동을 하게 된 인물이었는데 네. 그러다가 대체의료 분야에서 창업을 합니다. 대체의료 창업. 예. 대체의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이 사람 경우에는 대마였어요. 아하. 대마가 합법화됐을 때 가장 캘리포니아 이런데. 커네티컷이었는데요. 네, 가장 먼저 합법화된 지역에 가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 네. 창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 것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나는 사업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여러 이제 그런 분석도 하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됐는데 주목을 받았던 거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그때 이제 은행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아주 일찍부터 예견했던 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은행이 어려워질 거다. 이걸 보고서를 냈던가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이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뭐 보고서가 아니라 아주 그런 얘기를 일찍부터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그 주목받은 것을 기반으로 만든 회사가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회사였고요. 네. 그 회사에서 이번에 그 회사에서는 사실 그동안 그 서브스택이라는 유료 뉴스레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계속 내다가 네. 이번에 이 보고서는 그냥 무료로 풀었어요. 아하. 자신 있다 이건가요?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랬더니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게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니까 모기지 시장까지도 붕괴될 수 있다. 결국 실직하게 되면은 렌트비를 낼 수 없으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럼 2008년도 같은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렇죠. 같은? 2008년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2008년 같은 경우에 2008년하고 2년 뒤 2028년 2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2008년 서프라임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자체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 대출이 그렇죠. 파생 상품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죠. 그리고 이 저신용 등급의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한테 악성 상품들을 막 엮은 그렇죠. 상품을 팔아서 그게 이제 근데 터지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그런 일이었는데 2028년의 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이트 칼라들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실리콘밸리나 금융 중심 맨하탄에 사는 아주 부자들이 이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굉장히 다른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상위 등급이에요. 신용 등급은 아주 높고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을 AI가 대체를 하게 되면은 연봉을 많이 받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체면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금방 일자리를 복구할 거라는 생각도 있고 집은 마지막 보루니까 내놓기는 싫고 하니까는 그냥 뭉개고 있어요.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집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빚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 서프라임 위기 같은 경우에 2008년 위기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 등급의 저소득자들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게 그렇죠.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대책 수립과 대응에 그래도 빨리 임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2028년 위기는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화이트 칼라 중산층이 일거에 그냥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또 보면은 우리가 그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 결국은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이 플랫폼 기업까지 화이트 칼라는 물론이고 플랫폼 기업까지도 무너지고 말 거다. 이 보고서가 있다는데 그건 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이었고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 뭐 작년 하반기쯤부터 그리고 또 최근에 오픈클로 같은 그 툴 에이전트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바이브 코딩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코딩을 그렇죠. 뭐 굳이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뭐 요즘 많이들 하시는 건 이제 오픈클로일 텐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나를 위한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한테 최적화된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거는 뉴스를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계속 배달이 오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처음에는 아주 처음에는 그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저 그 뉴스 사이트 뉴스 인터넷 신문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헛된 꿈을 꿨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할 수 있죠. 모두가 할 수 있고 모두가 자기한테 맞춰진 자기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랫폼이 붕괴하죠. 이 수순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도. 지난 50년 동안 미국 경제가 이 인간의 한계 위에 이렇게 성립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학 개념에서 우리 흔히 합리적인 인간, 합리적인 소비 생활, 합리적인 경제인 이런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음. 이익을 보는 거를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인간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런 인간이 아니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실수를 하고 뭔가 지치고 귀찮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는 사람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뭐 그동안 써왔던 거를 쓰거나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서 나왔던 건 그렇습니다. 단백질 초코바 하나를 살려고 가격 비교를 막 하냐, 안 하지 않냐. 그런데 AI 에이전트한테 이걸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AI 에이전트는 다 하죠. 그렇게 해서 최적의 진짜 경제학에 나오는 합리적인 경제 생활과 합리적인 경제인의 모습을 AI가 구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걱정을 작년부터 많이 했는데, 이제 서서히 현실화되는,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뉴욕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 이거를 저한테 이제 일정 시간 보내줘. 그걸 이제 계속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 구글이 근자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친구가 생일이다. 나이를 입력해 놓으면, 선물을 해야 되는데, 생일 선물. 생일 선물에 신발이구나. 그럼 전 세계 신발을 이거 다 뒤져가지고 색상까지 걔 사진 검색해가지고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나. 이거 비교 분석해주고 주문도 하고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AI 제국 있잖아요. 네. 거대한 제국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그럼 과연 네이버의 상품 거래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쇼핑몰들이 지금 이야기한 위험에 맞닥뜨린 은행 플랫폼이 상품도 되는 마찬가지고, 거죠. 은행도 그렇죠. 보험 상품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또 뭐 그렇게 한숨을 쉬실 일은 아니고. 그런데 예. 또 이게 보고서는 S&P 500이 30에서 40%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AI가 기업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이 폭락하게 된다는 이유는 왜 폭락한다고 보는 거죠? 개별 기업의 대응은 굉장히 합리적일 거예요. 음.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쵸. AI 에이전트들이 다 합리적인 걸 하니까. 근데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소비 경제가 사라져 버리면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예. 그럼 주가가 빠지겠죠. 그러면 이 사회에서 답을 요구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경비를 줄이겠습니다. 경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 사람들을 내보내고 AI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생산성은 유지할 거니까. 예, 예. 생산성 유지하기 위해서 AI를 들이고 인력은 내보낼 겁니다. 개별 기업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데 예. 모든 기업이 이걸 동시에 하면 실업자가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이게 막 쏟아지고 소비자 기반 자체가 소멸돼 버리면서 기업들의 매출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가가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요? 이게? 그렇겠네요. 점점 더 제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는. 근데 또 한편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AI 월가 거품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AI 제국을 만드는 몇 개만 살아남고 실제로 오픈 AI가 어디서 돈을 벌게 될 것인가. 투자는 막대하게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 아마존에 붙어 있으면은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가능하고 그렇죠. 할 텐데
그러면 이럴 때 그 AI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뭐고 어려운 기업이 뭐고 이런 보고서는 없어요? 이 보고서 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네. 그 2028년 6월을 그 2년 전제로 뒤에. 해놓고 예. 2년 반 뒤에 시점으로 전제로 해놓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왔으며 지금은 이렇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는 살아남고 어디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예. 기억나는 뭐 제가 지금 모든 게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기억나는 건 이런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 일부 국가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요. 국가별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산업의 아웃소싱을 가장 많이 했던 나라 하면 어디가 떠오를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인도죠. 인도. 인도죠. 인도가 요즘 다 콜센터 영어도 같은 하고 거 예.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인도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자체가 자체가 AI가 만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람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 있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한국, 대만은 괜찮을 거다. 제조업이 강하니까. 반도체 반도체. 만들면서 그건 아주 뭐 일부에 국한된 나라들만 괜찮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거론이 됩니다. 한국 증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제가 어느 보고서 토론하고 봤는데 결국은 이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애플 같은 데가 강자가 될 거고 한국의 이제 피지컬 AI나 이거를 반도체를 만드는 영원히 반도체 늘어날 테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로봇을 제조하는 이런 회사, 그다음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 이런 쪽이 결국은 살아남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이 위기의 본질이 그 어느 기업이 유리해지고 어느 기업이 불리해지고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AI 버블로는 AI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좀 현실보다 앞서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AI가 왔을 때 기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이 보고서는 AI는 진짜로 잘 작동할 거고 기대한 거 이상으로 잘 작동할 너무 거고 잘 작동하면 사회가 더 빨리 붕괴된다. 그런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질문 본질적 질문 그럼 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소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자본주의가 작동을 할 수가 없죠. 이 보고서에 나오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경제사를 통틀어 봤을 때 아주 희소한 자원이다. 이거는 자본 같은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하고 자연자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인간의 지능은 분석하고 판단하고 창작하고 설득하는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복제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 사회 시스템이 전부 그 전제 위에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인텔리전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 프리미엄이 풀어지고 와야 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식 전달자로 강력한 전달자였던 변호사, 의사, 교수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가장 중산층의 핵심이었던 이 층 자체가 대체되면서 어려워지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생산을 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그렇죠. 소득을 받고 그 임금으로 다시 사회에서 소비 생활을 한 것이 기업으로 돌아가고 이 순환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죠. 중간에 아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부가 개입을 하든지 해서 이 소득의 순환 시스템을 정부가 도와줘야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냥 자본주의만 놓고 봤을 때는 멈출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가 누구일까요? 정부죠. 국유재산 한 3,500조 정도 있죠. 연기금 뭐 이런 기금 같은 거 한 2,500조 가량 있죠. 그다음에 1년에 한 700조 정도 세금이 있죠. 정부가 제일 부자고 지금도 네이버나 카카오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민간이 갖고 있는 자본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갖고 있는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제대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기업한테 나눠주라고만 요구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벌어든 것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에 해당되어지는 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자체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국가로의 대전환을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저는 이제 이게 ABC 그러니까 AI 바이오 ABCD F 근데 저는 오히려 F 팩토리도 중요하지 정부. 그다음에 H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휴먼 캐피탈. 아마 한 사람이 아마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시기도 또 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직원들 한 100명 데리고 일하는 거하고 거의 같으니까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리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낙관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마지막에 한 줄을 남깁니다. 카나리는 아직 살아있다. 카나리아는 아직 살아있다. 카나리아는 아직 살아있다. 그 카나리아 운명은 어떻게 된답니까? 그래서 카나리아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제 지금 경고 단계고 당신이 행운인 것은 이 보고서를 지금 2028년 6월이 아니라 2026년 2월에 읽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 우리도 우리가 쓴 시나리오 중에 좀 과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더 무섭네요. 자, 우리 김혜연 편집장님 오늘 말씀 감사한데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간에 쭉 이제 이 사회 변화에 대한 분석,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는 가장 부자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 위임을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다각도로 그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 우리 산업의 현실을 굉장히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진단하고 그리고 또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서둘러 하면서 그리고 또 그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존 질서와 기존 사고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새로운 과감한 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김혜연 비인 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는 누구인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버는 국가로 전환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얼마의 현재 예금이 보유되고 있는지,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우리 부동산은 얼마인지 신용 체크도 하고 자산을 다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가 갖고 있는 땅과 토지 그리고 건물이 3,500조쯤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열심히 일해 모은 국민연금과 기금이 2,500조쯤 됩니다. 그리고 매년 700조 원의 세금을 냅니다.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앞으로 저는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연금이 그 나라 주식의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500조라는 땅, 건물, 2,500조라는 국민연기금, 700조라는 돈을 이용해서 AI 시대에 확실한 선도국가로 가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와 거기서 돈을 벌게 되면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국가 질서, 새로운 자본주의 이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AI는 먼 미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AI로 강한 인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서 디스토피아를 막을 건가,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얘기 같지만 희망을 갖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